14년을 끌어온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49층을 고집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음마아파트가 결국 백기를 들고 35층 안을 수용했는데요. 이에 압구정동 또 대치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버티면 언젠간 해결된다는 무모한 생각보다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이번 음마아파트 35층 수용의 의미와 또 다른 지역의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정상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혁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 먼저 이제 서울시 층고 제한 35층 이 반발을 계속해왔던 음마아파트가 결국은 35층 안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무려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던데, 자 일단 저간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먼저 이제 음마아파트 그러면 대치동, 예. 대치동 하면 8학군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사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4,400여 세대인 대단위 단지로서 무려 이제 38년이 된 이 음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다라는 예. 것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강남 개발의 상징이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예,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음마아파트가 이렇게 서울시의 그런 기본적인 주거 지역의 35층 이하의 그런 그 어떤 조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어떤 강남 재건축 시장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계속 해와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다른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단지들이 예. 내년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예. 대부분 이제 35층 이하로 이제 사업을 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반해서 예. 음마아파트는 그동안까지 계속 줄기차게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다가 예. 결국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재건축 정비 계획안을 이제 서울시에서 지난 8월에 했는데 예. 미심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뭐냐면 미심의 판정이라는 의미는 35층 이하로 계획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예 이거는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예. 메시지를 보냈고 예.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재건축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투표를 실시했는데 70%가 넘는 이제 조합원의 찬성으로서 지난 22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서울시 안을 받아들였는데 예. 이것은 이제 조합이 설립한 지 14년 만에 결국 이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이제 정리가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계속 우리 그래픽이 쭉 나오면서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최고 14층이었어요. 예. 제가 저 대치동에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음마 아파트는 4천 가구가 넘는 정말 대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35층이 되면 5,900가구가 되니까 1,300여 가구 늘어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 중에 이제 임대 가구가 한 800가구 정도. 그러니까 임대 가구 빼면 별로 가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구가 늘어야 조합원들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층으로 올려서 6천 가구가 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준주거 가구도 준주거 지역도 만들어가지고 상업 지역도 여기 집어넣겠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 교통난이니 뭐 엄청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음마 아파트를 그야말로 고집을 꺾게 만든 그런 규제안이 규제안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플랜 이게 이제 2014년에 처음 발표됐잖아요. 요 서울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 플랜은 뭐 별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기본적으로 법정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큰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뭐 특히 서울의 중요한 중심지 위계, 체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시 공간 구조, 그다음에 교통, 뭐 기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 부문별로 종합적인 방향과 원칙을 마련하고 담은 계획이고요. 지금 35층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중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중에 도시 공간구조 일정 방안 전략과 관련해서
중심지를 위계에 맞게 네. 그 높이를 차등해서 관리한다. 예.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그 35층이라는 이야기도 거기서 출발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그래픽을 보시면서 한번 간략한 좀 언급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네, 도시 기본 계획의 그 구도가 보면 하나는 교통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광역 지금 급행철도들서부터 광역 시작해서 예, 주요 예. 간선도로, 예, 이런 것들이 간선도로들. 나오고요. 크게 중심지는 이제 3개의 도심, 3개의 도심에 보면 강남이 있고 강남, 또 한양 한양도성이라는 도성이 있고 도심부, 예, 그리고 영등포, 영등포, 여의도, 예, 이렇게 세 개가 도심. 있고요. 예. 그리고 광역 중심이 6개네요. 광역 중심이 지금 일곱 개네, 일곱 개. 7개 예. 해당됩니다. 그게 뭐 잠실 포함해서 가산대림, 용산 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 중심. 지역 중심 예. 12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예. 중심지 체계를 관리하려고 큰 골격을 짜놓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저 큰 골격 안에서 네. 층수들도 다양하게. 그래서 그렇죠. 중심지 위계에 맞게 그렇죠. 그다음에 각 용도 지역별로 그렇죠. 해서 차등해서 두 가지 도시 계획적인 경관적인 측면에서 예. 층수를 차등적으로 위계별로 예. 제시를 해놓고 있는. 지금 강남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심이긴 해요. 그렇죠? 음마 아파트 도심이긴 경우에는 예.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지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심에는 그렇습니다. 해당되지 않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일반 예, 주거지역. 예, 일반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35층 이상은 기본적인 안 된다. 수준인 35층 예. 이하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야말로 2030 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로드맵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대한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지만 서울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마아파트는 우리는 49층 그냥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음마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예.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상외로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 76제곱미터 보니까 한 예. 14억 원 전후였는데 예. 한 5, 6천만 원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뭐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 그 직전과 비교했을 때 한 3, 4% 정도 단기간에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잠깐만요.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아니네. 열흘에 4%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계속 이대로 상승을 할 거냐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예. 이제 사업이 이제 될 거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음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예. 이거 너무 오래 가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예. 이걸 팔라고 내놨던 분들이 이제 사업이 이제 이걸 35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뭐 몇 년 이후에는 이걸 입주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이제 생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물을 이제 걷어들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 정도 상승해 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단지 분양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남이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예.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도 재건축이 거의 확정됐으니까 재건축 이후에는 이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정부가 내놓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예. 아직 이제 뭐 확정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예. 이런 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오히려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모 건설회사에서 이주비를 뭐 7천만 원을 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나 일반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역시 재건축 역시 강남이구나 예.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러한 시기에 강남에 더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의 가격을 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시키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이제 참 뭐랄까 예상외로 오르고 있다 예. 이런 표현을 갖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35층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서울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또 있죠. 예, 이제 좀 그 한번 중에서 소개를 이제 해주시죠. 사실 이 재건축 문제는 예. 사실 재건축 그 아파트가 이렇게 과열이 되는 지역들이 단지들이 실제로 보면은 강남 지역, 그 다음에 뭐 목동이라든가 일부 지역 외에 예.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특히 뭐 상계동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재건축 추진도 아파트 못 하고 때문에 있어요.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요. 예, 추진도 못 추진을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예.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건축의 과열 문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히 이제 강남에 한정된 문제인데, 강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7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5개 단지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그 지침을 따라서 예. 35층 이하로 이미 심의를 통과했거나 예. 그대로 이제 추진 예정에 있고. 지금 송파구 신천동 그렇죠, 예. 그 잠실 진주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남은 그리고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예. 대치동 은마하고 이제 압구정 현대는 이제 뭐 추진 예정인데. 예,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은마 아파트가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 사실상 통과를 한 거죠. 이제 통과를 안 했지만 사실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압구정, 압구정 현대 현대 아파트. 이제 한 개가 남은 겁니다. 저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도심 지역이라고 분류되지는 않는 곳이죠, 저희가. 네, 그렇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거 지역에 그러면 가깝습니다. 저기도 주거 지역이니까 결국은 35층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까 그 그래프에도 봤지만 잠실에서는 50층 건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은마나 압구정에는 35층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울 플랜이라는 도시 기본 계획에서 예. 크게 이제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를 차등 관리하겠다. 예. 그 큰 원칙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중심지로 설정한 광역 중심지에 해당이 됩니다. 광역 중심지. 예. 그러니까 좀 더 도시 기능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고 좀 예.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에 포함되는 예.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존의 35층의 높이가 아니라 50층 정도까지도 허용을 해서 네. 다양한 도시의 광역 중심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용하고 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높이를 좀 더 차등화해서 50층으로 기준을 마련했고요. 예. 그 기준 하에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의견들, 주민들과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도시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집어넣는 과정에서 예. 아마 35층에서 그 완화된 50층으로 예. 그렇게 그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일단 광역 중심이라서 뭐 열심히 밀어붙이면 50층까지도 할 수는 있다지만 네. 임대 아파트 단지도 많이 품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도로도 내고 네. 이러면서 이 도심의 계획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으로의 이익의 뭐 공유 이런 것들을 뭐 해냈기 때문에 일부는 50층을 갖다 허용을 해줬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시죠. 예. 전체 다 50층을 갖다 허용해준 건 무조건적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 그다음에 그 크게 이제 공공성 예. 또는 공공기여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요. 예. 그 부분이 충돌될 경우에 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건 서울시장의 폭거다. 왜 그 층고 제한을 갖다 이렇게 두느냐? 네. 왜 그야말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지역은 50층까지 허용해주고 이 지역은 35층으로 제한해 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높이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도시의 기본적인 그 밀도, 용적률이라고 표현되는데 예. 밀도하고 높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예,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추세고 그렇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논거입니다.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밀도도 높고 층수도 높게 관리하고요. 예. 주거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들이 주거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원한 환경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관리 목표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일반 중심 상업 지역보다는 예. 높이를 좀 더 낮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35층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죠? 35층이라는 기준은요. 그간에 대부분 이제 뭐 이게 역사가 좀 긴데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뭐 평균 주택들은 1, 2층짜리 예. 많아야 5층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저기 용동 개발이라든지 인구 급증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5층에서 그러니까 12층 정도로 예. 층수도 높아졌고요. 이게 예. 또 최근에 80년대 이후에 대부분 또 재건축이 되면서 현재 20층
30대 후반까지 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역의 환경에 다양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은 도시 관리의 기본적인 근거로서 적정선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35층이라는 높이는 그간에 이제 진행되었던 대규모 단지들의 예. 평균적인 아파트 층수, 예. 현황,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간의 다양한 건축 계획들,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크게 주민들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 그리고 경관적인 부담이 없는 선, 그래서 수많은 그 수기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맨하튼을 봐라. 그야말로 높이로 마천루를 갖다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또한 인간이 만든 경관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새롭게 그 어떤 경관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갖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이 메가시티로 그런 경쟁의 어떤 그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다만 그 충분한 높이와 충분한 밀도가 필요한 부분, 그런 중요한 지역들,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계획과 관리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외에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선의 높이와 밀도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아직 뭐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용산 국제도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 중심으로 한 이런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런 초고층 그 주거 시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용도가 상업지역 또는 상업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지역. 입지로 보면은 도심 그리고 상업 업무 중심 지역에 한해서만 거의 대부분 예외적으로 이제 초고층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뭐 층고를 이렇게 뭐 고층으로 짓는 경우 그 용적률을 층고를 높여준다는 것은 결국 용적률 상향이 그렇죠. 동반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변 지역 그리고 도시 전체의 이러한 개발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음마아파트 조합원들이 뭐 50집까지 해달라 이런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결국은 이게 시간을 갖고 이 사업자들이랑 정부랑 지자체랑 계속 의논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주거나 층고를 높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와 같은 단순한 그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해서는 사실 이러한 고층에 대한 이런 뭐 사례가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허용해주는, 그걸 용적률을 더 올리면서 허용해주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 연구원님, 그 층고 제한을 가지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준환 교수님이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층수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 뭐 재산권에 대한 어떤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층수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용도 지역별로 허용된 개발 밀도를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의 층수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맨하탄을 말씀하시니까 뉴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맨하탄은 대부분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주변 지역들은 주거 지역이고요. 맨하탄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을 저희보다 훨씬 잘게 세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주택 유형까지도, 그러니까 연립주택, 뭐 2층짜리, 5층짜리 그런 주택 유형을 이미 블록별로, 지구별로 다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층수 개념은 아닌데, 근데 미터 높이 개념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아주 그 저층의 전용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한 7, 8층 정도 저희들로 환산해 보면. 그다음에 많아도 한 14층에서 한 20층 정도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주거 지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층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다만 이제 중심 상업 지역에 걸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주거용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와 같이 중심 지역별, 일반 지역별 차등 관리 이게 예.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상권 다툼 같은 건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소송의 나라다 보니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게 그 도시 계획적인 예. 그런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조합이 소송을 걸거나 이런 거는 제 기사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 지침에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지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주거에 가장 걸맞는 그런 환경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땅값도 더 올라가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이제 압구정 같이 아직까지 결정 안 된 부분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압구정 이제 하나 남았는데 예. 서울시에서 압구정만 50층까지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다음 달에 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예. 지구단위 계획안 그 심의 때 기본적으로 35층으로 심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서울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고밀 고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가 충분히 인정하고 예. 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한다거나 오히려 이제 높이 올라가면 교통만 더 막히고 지금도 교통 지옥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 지옥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도 지금 그 50층까지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문제는 이제 압구정 현대가 아직까지 이제 아파트가 사실만 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좀 버티기로 갈 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여의도의 그 지역은 영등포와 함께 도심 지역으로 묶이지 예, 않습니까? 세 개의 도심 중에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설정한 세 개 도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재건축을 묶어놨다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서울시가 발표하고 운영 중이고 그 주식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 그 원칙이 아마 일관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예, 예. 저희들로 봤을 때 뭐 도심에 해당되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도시와 도시 기능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예. 용도들에 예. 대한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이제 조건이 된다면은 아마 예. 일반적인 주거 지역과는 달리 층수 상향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아하.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여의도 중심에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잠실의 그 케이스를 갖다가 적용한다면. 그렇죠. 예, 필요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 부분들은 좀 금융 중심가죠. 중심으로 이게 특화 전략하는 큰 방향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에 필요한 예컨대 뭐 소규모 오피스라든지 아하, 이런 예. 부분들도 아마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예. 아마 협상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각 지역에 맞게 서로가 공공성이 깃들어져 있으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안들을 하면 얼마든지 협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익만 보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북 쪽 아까 상계동 말씀하셨지만 예.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의 뭐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 뭐 지금 재개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서울시는 전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큰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 지역에 필요한 입지 예. 그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그 주변 지역과 함께 좀 발전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을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예. 강북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성이라든지 기존에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산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마 높이지 않은 별도의 또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아마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재생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생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아마 공공에서 보다 많은 지원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주거 유형 측면에서도 뭐 아파트 일변도보다는 예. 기존의 건축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예. 하는 방향으로도 그게 재정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예. 지원을 해 나가는 정책들을 펴 나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색다른 방향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살리는 그런 아파트들과 주택들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너무 강남 재건축에 힘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30년 지금 이상이 된 아파트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대부분의 단지들 중에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단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서울시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 정책적인 배려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 지금 강남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에 정책적인 어떤 에너지를 좀 쏟고, 네. 그다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빌라, 다세대 이런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 새로운 현재 그 정책 대안 갖고 안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새로운 정책적인 개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뭔가 전체적인 서울 시민들의 주거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좀 더 힘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건축 문제를 놓고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놓고 이야기를 펼쳐봤지만 결과적으로 도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도심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더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의 정상혁 박사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